시진핑 주석의 실종은 반대파를 색출하기 위한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안보를 구걸하며 팝송이나 부르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도의 전략이지요. 워싱턴 DC의 세계 안보 포럼 하버드 스타 교수의 오만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진핑의 실종에 대한 그의 거짓된 평화 선언이 끝나기도 전 한 명의 백발 노신사가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두 자루의 칼에 대한 피처럼 차가운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칼은 중국의 자랑 제-20 스텔스기를 하늘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K방산의 강철검. 그리고 두 번째 칼은 CIA도 뚫지 못한 시진핑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신념의 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위대하고도 무서운 두 개의 칼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레고리 손입니다. 30년간 미 국방정보국에서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일했죠. 워싱턴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을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바꾸었다는 놀라운 진실 말입니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시진핑의 전례 없는 사면임이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숨을 죽이는 장면이 연출됐죠. 전임 총서기 후진타오가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레고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동영상을 봐. 은퇴 후 버지니아 시골집에서 조용히 지내던 중 저는 옛 동료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영상은 후진타오가 끌려나가는 그 순간이었죠. 저는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묘한 단서를 발견했죠. 후진타오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측근 리커창의 표정이 너무나 미세하게 일그러진 것을요.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모든 경쟁 세력을 제거할 것이다. 단지 후진타오뿐만 아니라 장점인 계열까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저는 저의 분석 노트북을 꺼내 지난 10년간의 중국 지도부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권력을 잡은 이후 그는 체계적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해왔습니다. 그의 반부패 캠페인은 실제로는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였죠. 모시라이, 저우융캉, 순정차이 등 강력한 정치인들이 모두 그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후진타오와 장점인 세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현직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마이클 리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후진타오가 강제 퇴장당하는 것 봤어? 물론이지, 그레그. 온 세계가 봤을 거야. 하지만 CIA는 이걸 단순한 건강 문제로 해석하고 있어. 후진타오가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 그건 말도 안 돼, 마이크. 만약 건강 문제라면 왜 그런 중요한 순간에 퇴장시키지? 그것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건 의도적인 거야. 시진핑이 보내는 메시지지. 무슨 메시지?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야. 그는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어. 모택동보다도 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워싱턴은 지금 다른 문제들로 바빠.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중국 내부 정치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저는 그의 말에 실망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항상 단기적인 위기에 매달리며 더 큰 그림을 놓치곤 했으니까요. 마이크, 내 말 기억해. 이건 단순한 내부 정치가 아니야. 이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집 뒤편으로 펼쳐진 블루리지 산맥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저는 먼 아시아에서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제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모름이나 자취를 감춘 겁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시진핑 실각설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공식 일정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보름 동안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저의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화면에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왕 교수가 등장했죠. 앵커님, 서방 언론의 이런 추측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부 정화 작업일 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방 분석가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죠. 특히 팝송이나 부르며 미국 의존에 안주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대변인의 논리였죠. 하지만 그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한 것은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30년 동안 수집한 동아시아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죠. 저는 한국의 부상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는 제목의 책을 꺼냈습니다. 2018년에 출간된 이 책은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군사적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왕 교수는 한국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내부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면서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그 번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오랜 정보원 중 한 명,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매화였죠. 선생님, 베이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차오양구의 거리에 군인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친구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짧은 암호문이었습니다. 차오양구는 베이징의 외교지구를 의미했고 우리의 친구는 한국정보원을 뜻했죠.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차를 몰고 I-66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정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베이징 외교지구의 군인들, 그리고 왕 교수의 한국 언급.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운전하면서 핸즈프리로 또 다른 정보원 대나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중국 군부 내에 깊은 인맥을 가진 타이완계 미국인이었죠. 대나무, 최근 중국 군부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나? 유령, 당신도 느꼈군요. 지난 일주일간 베이징 주변에 제41집단군 소속 부대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주로 중난하이와 중앙군사위원회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난하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거주지이자 사무실이었고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부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이 두 곳 주변에 군대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징후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지? 그게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대들은 장유샤 부주석의 직속 부대들이에요. 그는 시진핑과 가까웠지만 최근 그의 측근들이 연이어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관계가 경색된 것 같습니다. 장유샤가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야? 쿠데타라기보다는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대나무의 정보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도착한 후 즉시 국가안보포럼 조직위원회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패널로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더 다행인 것은 데이비드 왕 교수도 참석 예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가안보포럼. 이 자리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반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저는 로비에서 몇몇 옛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레고리, 오랜만이군. DIA의 현동아시아 국장 제니퍼 클라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니퍼, 잘 지냈어? 중국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황 주시 중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확실히 모르겠어. 중국의 정보 차단이 너무 철저해. 시진핑이 정말로 실각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건강 문제인지. 건강 문제라고? 제니퍼, 너무 순진하군. 이건 분명 권력 투쟁이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없어. 오늘 그 증거를 보게 될 거야.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패널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패널로는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왕 교수, 전미 국방정보국 수석 분석관 그레고리 쏜 박사, 조지타운 대학의 사라 김 교수,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존슨 박사가 함께 하십니다. 왕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리더십 하에 국가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항상 자신들의 시각으로 중국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간 중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극심한 빈곤을 퇴치했고 군을 현대화했으며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런 그를 서방 언론은 독재자로 묘사하지만 중국인들에게 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다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왕 교수님, 제가 30년 동안 DIA에서 중국을 분석한 경험으로 볼 때 현재 중국 군부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화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반격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리상푸, 묘화 등 군부 핵심 인물들이 부패 혐의로 연이어 숙청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조사가 아니라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던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장유샤는 중국 군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많은 장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를 제거하려 한다면 군부 내에서 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왕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쏜 박사, 당신은 이미 은퇴하신 분 아닙니까? 정보가 많이 오래되었군요. 그것은 단순한 반부패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는 그 연장선상일 뿐이죠. 중국의 내부 정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비웃듯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쏜 박사께서는 아직도 한국 같은 작은 변수가 중국이라는 거인을 흔들 수 있다고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미국 정보기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왜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왕 교수님, 장유샤 부주석이 최근 몇 달간 베이징 교외의 양평 기지를 3차례나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평 기지는 제41집단군의 본부로 베이징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문들이 모두 시진핑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는 제가 대남으로부터 얻은 것이었지만 저는 출처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왕 교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가장 신뢰받는 동지입니다. 왕 교수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그의 권력이 강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쏜 박사님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 선동가입니다. 토론은 점점 가열되었고 청중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사라 김 교수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의 내부 정치는 항상 복잡했고 외부인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중재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왕 교수와 저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의견을 교환했고 청중들은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논쟁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쏜 박사님, 모두가 장막 뒤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결정적인 정보,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보원을 밝히는 것은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의 속보였죠. 속보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후진타오 장점인 세력과 접촉. 시진핑 반대 움직임 포착.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스모킹건을 원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의 본질은 거대한 총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나이프 하나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장유샤를 숙청하려던 정확한 디데이와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유출한 것은 CIA도 MI6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 교수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일개 외교관의 우연한 정보 하나가 중국을 흔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서기관은 지난 10년간 중국 고위 관료의 자제를 상대로 방첩 활동이 아닌 진심 어린 우정을 쌓았습니다. 함께 한국의 시를 논하고 이익만 좇는 관계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광기에 환멸을 느낀 그 중국인 자제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모든 계획을 그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거대 강대국들이 돈과 협박으로 정보를 살 때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외교관은 마음을 얻어 정보를 구한 것입니다. 이 말에 왕 교수는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을 기회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군부 내에서 이미 거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탑시크릿 DIA 세븐 실전 데이터 분석이라는 문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최근 서해에서 벌어진 비공식 교전 기록입니다. 중국의 최신의 구축함이 한국의 소형 고속정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격침당했고 저들의 자랑이던 J-20 스텔스기는 천공투 방공망에 의해 완벽하게 탐지, 추적당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군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기갑부대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현무 미사일 앞에 전멸했습니다. 중국군 수뇌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진핑의 강군몽은 허상이며 대한민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럼 전체가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정보는 한국의 군사력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2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K2 흑표 전차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드 2,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함께 세계 3대 최강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첨단 전자 제어 시스템을 갖춘 이 전차는 극한의 기동성과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K2 전차의 핵심 성능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K2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표적 추적 및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3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이동 중인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리안이라 불리는 열영상 장비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작동하며 중국의 99A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4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J-20
스텔스 전투기가 이 시스템에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군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궁2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천궁2의 핵심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전자파의 위상을 조절하여 빔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으며 전자방해에 강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알고리즘은 스텔스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미세한 레이더, 반사파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무기였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은 최대 150km의 사거리를 가진 함대함 미사일로 특히 최신 버전은 적어도 비행 능력과 회피 기동 능력이 뛰어나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52D급 구축함이 이 미사일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해성 미사일의 특징을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가장 큰 강점은 종말 단계에서의 다중 회피 기동입니다. 목표물에 접근할 때 미사일은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방향을 바꾸며 접근하기 때문에 적의 근접 방어 시스템이 이를 요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의 생산 비용은 중국의 유사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현무 미사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현무포는 최대 800km의 사거리와 2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 해안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정확도가 매우 높아 전략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죠. 저는 현무 미사일의 독특한 기술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무포의 가장 큰 특징은 콜드런치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압축 공기에 의해 먼저 튀어나온 후 일정 고도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여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왕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 교수님, 당신은 한국이 팝송이나 부른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들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강의 강철을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K-팝의 화려함이었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K방산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의 군사력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펜타곤의 사성 장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쏜 박사, 오늘 밤 당신과 긴급히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젊은 서기관의 얼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며 수줍게 웃던 그의 모습.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요란한 구호나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신념과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진정한 정보의 본질이었음을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한국의 이름 없는 외교관이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여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한미정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이었죠.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저는 박진우 서기관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30대 중반의 젊은 외교관이었고 중국과 관련된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쏜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는 어떠신가요? 그의 첫 인사는 무척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예사롭지 않은 날카로움을 감지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정보 교환을 나눈 후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정보 수집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서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거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정이라고요? 네,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 정서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무기로 삼아 정보를 수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정보 수집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정보원을 매수하죠. 하지만 돈으로 산 충성심은 더 많은 돈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심 어린 우정을 쌓는 것이죠. 그의 말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국제 정치에서 감정적인 접근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박서기관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감정의 동물입니다. 쏜 박사님. 특히 중국처럼 관시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지난 5년간 베이징에서 한 고위 공산당 간부의 아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우리는 시를 함께 읽고 철학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저에게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작년 겨울, 그는 베이징에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죠. 당시 그녀에게 필요한 희귀 혈액형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인들을 통해 그 혈액형을 구해 베이징으로 급히 보냈고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정보 수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서기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권력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하죠.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우정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접근법이 흥미롭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저는 박서기관의 분석력과 통찰력에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만심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다른 나라들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여전히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경험한 다양한 국제정치의 이면을 들려주었고 그는 동아시아의 미묘한 권력 구도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보고서나 회의에서는 나눌 수 없는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서기관의 안내로 한국의 방위산업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박서기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2022년에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F-21은 외형만 봐도 F-35와 유사한 스텔스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고 그 크기와 성능은 결코 소국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몇 국가만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지난 20년간 국방기술 자립에 큰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연구 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천궁2, 현무미사일, 해성미사일 등 우리의 핵심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박 서기관이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첨단 장비와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매우 젊어 보였고 작업 환경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을 연상시켰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은 38세입니다.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국방과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 매우 다행이죠. 저는 그들이 개발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전장관리 시스템과 양자 레이더 연구였습니다. 이 기술들은 당시 미국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한국은 STEM 교육에 강한 나라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국방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정부의 일관된 지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방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산학연 협력 시스템입니다. 대학, 기업, 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발전이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군사적 발전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서기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만 주목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숨겨진 모습을 보았고 이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제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대화 이후 저는 박 서기관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가 제공한 정보 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초 저는 박 서기관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중대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회신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그의 답변이 왔습니다. 용이 스스로의 꼬리를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용의 발톱이 이미 무뎌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암호문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은 시진핑을 의미했고 꼬리를 문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을 공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뎌진 발톱은 군사력의 약화를 암시했죠. 저는 이 정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박 서기관과 안전한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며칠 후 서울로 잠시 귀국한다고 했고 그때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날 우리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기관님, 당신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시진핑이 군부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사면임을 확정하기 위해 군부 내의 모든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합니다. 특히 장유샤 부주석을 표적으로 삼고 있죠. 왜 하필 장유샤인가요? 그는 시진핑의 오랜 동지 아닌가요? 박 서기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군 현대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시진핑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은 그 책임을 장유샤에게 묻고 있고 장유샤는 이에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뎌진 발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쏜 박사님. 중국 군부는 최근 몇 차례의 비공식 교전과 시뮬레이션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 무기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에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정보를 시진핑으로부터 숨겨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중국의 것보다 우수하다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네,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요. 해군, 방공, 그리고 미사일 기술입니다. 2021년 서해에서 있었던 비공식 교전에서 한국의 해성 미사일이 중국의 52D급 구축함에 명중한 사건, 그리고 천공투 시스템이 중국의 제-20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추적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중국 고위 관료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사위원회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고 이 모든 보고서들이 그의 책상을 거쳐갔죠.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아들에게 털어놓았고 아들은 다시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민감한 정보를 왜 당신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박서기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정의 힘일 겁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외교관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시진핑의 독재와 군부의 부패가 중국을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정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님, 이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나요? 네, 제 친구가 몇 가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도로 기밀이고 그의 안전을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문서를 안전한 경로로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곧 조치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암호화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경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중국 군부 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벌인 다양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 PL-15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상대로 열세를 보였고 중국의 99A 전차는 K2 흑표 전차의 세계 최고 수준의 표적 획득 및 추적 시스템에 의해 원거리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이 중국의 HQ-9 방공망을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21년 3월 서해에서 있었던 실제 교전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했을 때 한국의 고속정이 경고 사격을 했지만 중국 함정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때 한국 고속정은 해성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그 미사일은 중국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중국 함정은 큰 피해를 입고 급히 철수했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국 해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2022년 1월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제-20의 스텔스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한국의 천공투 시스템은 그들을 완벽하게 탐지하고 추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레이더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스텔스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즉각 인식하고 DIA의 동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워싱턴은 이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보고 있었고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리, 이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야. 한국의 무기 체계가 중국을 압도한다. 말도 안 돼. 우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DIA 동아시아 국장 제니퍼 클라크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9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시진핑은 장유샤를 포함한 여러 고위 장성들을 체포하려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누설되었고
장유샤는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시진핑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제 정보원 매화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용이 동굴에 갇혔습니다. 용의 발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군부의 반란으로 일시적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저는 비공식적으로 몇몇 미국 정보 분석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보고는 여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CNN에서 데이비드 왕 교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팝송이나 부르는 나라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확실히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선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하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포럼 이후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백악관으로 소환되어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전체 멤버들 앞에서 제 분석을 다시 한번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한국의 군사력과 그것이 가져온 중국 내부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편향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들의 정보 수집 방식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정의라는 개념은 우리의 정보 수집 체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리고 그레고리, 당신이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에서 저는 더욱 상세한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고도로 교육받은 인력입니다. 한국은 STEM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매년 수만 명의 뛰어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배출합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STEM 분야 졸업생 수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정부의 일관된 지원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국방기술 자립을 국가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 생산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복잡한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한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연대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민간기술과의 융합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술력이 국방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어 무기 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 체계는 이제 중국의 것을 질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가? 그것이 바로 중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대통령님. 그들의 자만심이죠. 그들은 과거의 역사적 관계에 기반하여 한국을 여전히 작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군사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진핑 체제의 균열을 가져온 것이군. 네, 정확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강군몽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책임을 군부에 묻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샤 부주석이 주요 표적이 되었죠. 하지만 장유샤는 이미 군부 내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시진핑의 숙청 계획을 미리 알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이 한국 외교관이었군요. 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관계가 중요한 정보로 이어진 것입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대한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무기체계를 미국군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박 서기관과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제 베이징에서 서울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서기관님, 당신의 정보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저는 단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중국 고위 관료의 아들과 그런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나요? 박 서기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정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문화, 특히 우리의 시와 문학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읽었고, 그는 그 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부패와 위선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윤동주의 시는 그에게 양심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그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군요. 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시진핑의 숙청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와 우정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의 정보 분석가 생활에서 배운 모든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압이나 물질적 유인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통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가 정말로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중국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정확한가요? 박 서기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100%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방위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천궁2 방공 시스템, 해성 미사일, 현무 미사일은 모두 이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우리의 센서와 통합 시스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미사일 유도 기술은 매우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K-팝, K-드라마, K-뷰티 같은 소프트 파워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동안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하드 파워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21년 서해에서의 비공식 교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교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의 해군 함정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을 때 우리의 고속정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중국 함정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하자 우리는 해성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중국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을 정확히 타격했고 함정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국 군부 내에서는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천궁2가 제-20 스텔스기를 탐지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2022년 초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 KADIG를 침범했을 때 우리의 천궁2 시스템은 그들을 완벽하게 탐지하고 추적했습니다. 중국은 제-20의 스텔스 능력을 자랑해왔지만 우리의 첨단 레이더 기술은 그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 군부에 알려지자 그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고 이것이 시진핑과 군부 사이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의 군사력 균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놀라운 군사력 발전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박 서기관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한과 정이라는 두 가지 정신적 원동력 때문입니다. 한은 오랜 역사 동안 강대국에 둘러싸여 고통받았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분노와 결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강대국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이 국가의 힘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1월, 중국 내부의 상황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장유샤를 포함한 군부 세력은 시진핑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관철시켰고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로의 복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존중과 두려움이 섞인 새로운 형태의 관계였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의 공식 초청으로 방위산업 시설을 견학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2 흑표 전차, 천공2 방공 시스템, 해성 미사일, 현무 미사일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화 디펜스 공장에서 저는 K2 흑표 전차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자부심과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밀한 부품들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공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차의 주포와 포탑을 제작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128강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독일이나 미국의 유사 화포보다 더 정확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수 강철 처리 기술은 우리만의 노하우로 이 기술 덕분에 포신의 수명이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전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엔진 조립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MT883 디젤 엔진입니다. 독일의 MTU 엔진을 모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었죠. 특히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연료 효율성 면에서 원래 모델을 뛰어넘었습니다. 엔진 옆에는 첨단 자동 변속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이것이 전차의 기동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속기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ESM2 모델로 전차가 어떤 지형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차의 전자 시스템 조립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장 관리 시스템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K2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책임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자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표적 자동 추적 및 사격. 통제 시스템은 3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이동 중인 목표물을 95% 이상의 확률로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차의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천리안 연령상 장비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작동하며 적외선과 열감지 기술을 결합하여 적의 위장을 무력화합니다. 또한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연기나 안개 속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죠. 창원에서의 방문을 마친 후 저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연구 개발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저는 천공2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나사의 연구시설을 연상시킬 정도로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집중하여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레이더 개발실입니다. 연구소장이 안내했습니다. 천궁2의 핵심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한 곳이죠. 실내에는 거대한 레이더 배열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은 다중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레이더가 단일 주파수 대역에 의존했다면 우리는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 항공기가 한 주파수 대역에서 감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대역에서는 포착될 수 있죠. 그는 레이더의 성능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항공기 모델이 표시되었고 그 중에는 미국의 F-22, F-35와 중국의 J-20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레이더는 모든 스텔스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J-20의 경우 그 스텔스 설계가 주로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회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의 다른 접근 방식에는 더욱 취약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궁2 미사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장치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도 시스템은 복합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관성 유도 방식을 사용하다가 중간에는 데이터 링크를 통한 지령 유도로 전환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능동 레이더 유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복합적 접근이 방해, 전파나 기만책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는 실제 요격 시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천궁2 미사일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표적은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미사일은 1m 이내의 오차로 직접 타격에 성공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안흥의 미사일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략 미사일인 현무와 해성 미사일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시험장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광활한 부지에 다양한 발사대와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현무포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험할 현무포는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시험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에 달하며 정확도는 오차 범위 5m 이내입니다. 저는 안전지대에서 발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드디어 발사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순간 강력한 압축 공기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고도에 도달하자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되면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드 런치 시스템입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압축 공기에 의해 먼저 튀어나온 후 일정 고도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몇 분 후 모니터를 통해 그것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발은 강력했고 2톤 탄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종말 단계에서의 정밀 유도 능력은 어떤 방어 시스템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해성대함 미사일의 시험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사일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는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최대 150km의 사거리를 가진 함대함 미사일로 특히 최신 버전은 적어도 비행 능력과 회피 기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강점은 종말 단계에서의 다중 회피 기동입니다. 목표물에 접근할 때 미사일은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방향을 바꾸며 접근하기 때문에 적의 근접 방어 시스템이 이를 요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실제 해성 미사일이 중국의 52D급 구축함의 레이더를 타격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사일은 파도 위를 스치듯 날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갑자기 상승하여 함정의 상부 구조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 한 발로도 적 함정의 전투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데이비드 왕 교수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팝송이나 부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발전시켜온 강대국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박서기관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방위산업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쏜 박사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강한 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한우와 다양한 한식 반찬을 즐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중에 박 국장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AI를 탑재한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인-무인 복합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방위 시스템도 개발 중이며 특히 위성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5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외교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영웅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한 평범한 외교관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저는 그 영웅이 바로 그 자신이었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영웅들이 그러하듯 그도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런 발전은 미국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매료시키는 동안 K2 전차와 천국 미사일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니까요. 박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문화적 매력과 군사적 강인함,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국가의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저를 한강변의 산책로로 안내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의 한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앞으로 더욱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국이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군사, 경제, 문화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사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세계의 군사력 지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폴란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이어 5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정의 외교, 즉 인간적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압이나 위협, 돈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세계 최강의 강철을 벼려내는 나라. 겉으로는 부드러운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하드 파워를 숨기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경험과 분석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제목은 조용한 강대국 대한민국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정부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쏜 박사의 분석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 국방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고
펜타곤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미 첨단 방위 기술 협력체를 설립하여 6세대 전투기, 우주 방위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왕 교수는 더 이상 CNN에 출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국 편향적 분석과 한국을 무시한 발언들은 이제 모두에게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버드 대학은 한국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국가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제 책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무기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3월,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672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는 첨공2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현무미사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50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는 자국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 광화대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훈장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한국 대통령은 저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방위산업과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여식 후 저는 다시 박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손 박사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정보 분석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국 관계자들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고위 관료의 아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정의 관계였습니다. 수여식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카페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그리고 정의 외교는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이제는 군사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여준 품격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남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제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의지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의 경험과 성취에 대한 저의 두 번째 책 한국의 지혜. 21세기 세계 질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넘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철학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지혜는 정과 한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정은 인간적 유대와 공감의 능력을, 한은 역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정신적 가치가 결합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외부 세력의 압력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총리의 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의 세계적 역할,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그리고 정의 외교를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자로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의 외교관, 학자,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의 철권 통치에 균열을 낸 것은 거대한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조용한 용기와 세계를 압도한 위대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한과 정이라는 두 가지 정신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세계가 K-팝, K-드라마, K-뷰티에 열광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힘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작은 나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강인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기술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그들의 무기는 세계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정의 외교, 즉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통한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